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지난해 7월 서희초 교사가 순직한 지 곧 1년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교육청에서 순직 교사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하고 추모할 계획입니다. 한 교사단체에서는 일주기 날짜와 같은 총 718명의 마음을 모아서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는데 계획보다 3배가 많은 2천여 명이 참여해서 이 사건을 향한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는 교권 5법을 개정했는데요.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의 학생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고요.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아동학대 처벌 위험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교사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라고 느끼는 걸로 나타났고요. 전교조 전남지부의 조사 결과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업무와 관련해서 상사나 학부모로부터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배웁니다.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인 인권 중에 교사가 가지는 교권과 학생이 가지는 학생 인권, 그 어떤 것도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비해 더 확장될 때 침해의 정도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건데 어떤 권리가 더 중하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기에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배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여러 이유로 제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무려 16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어요. 네, 광양시가 지난해 1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다른 중요한 사업마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가 지난 2022년과 2023년 단 1원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각각 200억 원과 16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광양시가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5억 원까지 이 시 50여 개 부서에서 미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이 국비나 도비, 시비 결합 사업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비나 도비는 확보했지만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와 국도비 지급이 늦어진 경우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 예산은 확보했지만 사업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결국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예산 배정이나 집행에 대한 광양시의 부실한 관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부실한 예산 집행 사례 일부를 살펴보면 지난해 광양시가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광양시가 자체 예산을 세우지 못해 결국 예산을 반납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광양시가 사업 추진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거나 자체 예산을 세웠지만 정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남긴 셈인데 처음부터 불필요한 사업을 정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 없는 시도비 매칭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은 참 무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걸 텐데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예산을 따오고 보자는 식의 예산 관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부실한 예산 편성 집행 논란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양시의 부실한 예산 처리 논란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나 명확한 예산 관리를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부터 가려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 광양시의 예산 운용 사례를 보면 본 예산과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 등 예산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예산 운영 및 심사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며 광양시의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양시 세입 세출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명시 2월 670억, 사고 2월 960억, 계속비 2월 28억 원, 보조비 반납이 145억 원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부실한 예산 관리 논란에 대해 광양시 관계부서는 언론을 통해 예산 사고 2월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 관련 규정상 삭감할 방법은 없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2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건전한 예산 운용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 속에 순천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이 순천시 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순천시 갑지역구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최근 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권고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연양 3지구 대주아파트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은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전남도의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제기된 점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시의회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예, 지역구 의원이 전남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순천시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힌 셈입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순천시 의회 상황 고려하면 실제로 특위 구성까지 진행될 여지도 있어 보여요. 네, 김문수 국회의원은 전남도의 감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문제점까지 밝혀지면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시의회와 공동으로 사업 중단 또는 예산 집행 중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시의회의 특위 구성과 관련해 김문수 의원은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의 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특위를 구성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순천시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이 자원화 건립 사업에 대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의회의 특위 구성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당장 시의회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의 이 특위 구성 권고를 받아들여 특위를 구성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해 당장은 복당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상황을 감안하면 순천시 자원화 시설 건립을 두고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과 민주당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의 힘겨루기가 시의회의 특위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도심 지역 곳곳 인도의 도보블럭이 파손된 채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에요. 네, 여수 지역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일부 인도의 보도블럭이 파손된 채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쌍봉 사거리를 비롯해 진남 창가의 차 없는 거리, 이순신 광장, 해양공원 일대 등 인도 곳곳에 보도블록과 시멘트, 대리석 등이 깨져 있어 도시 미관저에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 파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도심 지역은 하루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는 지역으로 이 차량 통행까지 잦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진남상가 등의 경우 차가 통행하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도심 일부 인도의 경우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때 보도블록이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간혹 지자체들이 연말이나 이럴 때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정작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 이순신 광장이나 낭만포차 등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의 경우 이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손된 곳이 많아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보도블록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은 여수시 도심 지역에 차 없는 거리의 경우도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일부 차량들이 계속 통행하고 있어 보도블록 파손이 심각하다며 차량을 통제하고 또 걷기 편한 이 보행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도블록 정비 민원에 대해 여수시는 이 보도블록 민원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현장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치사 토크 털어불어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현안 이야기들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여순 사건 연구자로서 유명하신 주철희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철희 박사가 헌법 개정을 통한 현대사를 이렇게 탐구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가 7월 18일 날 순천 조례호수 도서관에서 열려요. 근데 그 이제 북콘서트에 제가 또 대담자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 이제 지난주에는 그 토크 준비를 위해서 책도 읽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16일인데 저하고 21대 국회에서 같이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던 도종환 시인이 등단 4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신작 시집을 내셨거든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는 시집인데 그 시집의 출간 기념 낭독회가 열려서요. 또 예, 거기는 좀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갔다가 한 2, 3일 있다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 이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한 생각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은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국회 상임위는 수리된 청원서를 심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윤석열 탄핵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아이디어를 내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청원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 헌법이요. 대통령 등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 소추의 대상, 절차, 정족수 등을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탄핵이 되면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강제로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 청원이 수리되었음을 기화로 해서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탄핵에 관한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의 시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을 해달라는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146만 명 동의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물론 그때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 이상이 찬성하는 청원이 올라오면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을 뿐 국회로 이관하거나 달리 그에 따라서 국회가 절차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이번은 이제 국회법에서 정하는 청원이 이루어진 바람에 청문회까지 이루어진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절차들을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혹시 보수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번처럼 이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국회청원 올라오고 이걸 이용해서 청문회 공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좀 우려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단독으로?
예, 일단 이제 법사위가 지난번에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19일하고 26일 이틀에 걸쳐서 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도요, 여당의 반대가 있으나 마나 이제 회의를 계속 강행한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열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이번 주 금요일이 순직 일주기더라고요. 예.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에 재의결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인데 어떤 일단 총평 주시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제2표결에서 부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당초 최상병 특검법 찬성파였던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은 찬성을 했지만 김재섭 의원은 반대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보인 태도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보인 자세들을 보면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특검법 반대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제2표결에서 이게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이만저만 아닐 거라는 점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어렵다.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제2표결은 부결될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는 없었는지 계속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뭐 전당대회 이야기 잠깐 제가 꺼냈는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달입니다. 대표는 뭐 어대명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까? 예. 뭐 지금 분위기로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닐까 싶어요. 민주당이 지난 8일 그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권리당원의 표 영향력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 룰 개정 시한은 후보 등록 90일 전이어야 해요. 그렇다면 4월 10일 전에 룰을 개정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 전대에 한해서 예외를 두는 특례 부칙을 담아서 권리당원의 표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는 선거 룰을 관철시킨 겁니다. 예. 권리당원 표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지 않습니까?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는 적극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나 이제 지난 총선을 통해 친명 아닌 현역 의원들을 대폭 쳐냄으로써 국회의원들도 친명일색이라는 평가이고 보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했잖아요. 당대표 경선에.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용기 있는 결단이다. 뭐 이런 평을 했습니다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두관 후보의 출마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격려를 하시면서요.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덕담도 건네셨다고 해요. 나 홀로 선거보다는 경쟁자가 있는 게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나을 것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서요.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되는 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당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받고 배척당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 개편 필요성,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들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고요. 예. 그 캠프의 대변인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도 했어요. 이제 김두관 후보가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센 강도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김두관 후보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해왔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대표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 권리당원의 표 등가율을 높임으로써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더 커진 점에서도 그렇고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일색의 민주당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들어가죠. 전남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곳이 순천, 목포 외에도 뭐 다른 지역으로 가보면 뭐 남원, 인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학교가요, 각 지역이 공공의대를 설립해달라는 법안을 떼로내지 말자,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통합법안을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공공의대가 뭐냐, 이 개념이 사실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통상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의료 또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과학 분야를 보충하기 위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치해달라라고 했던 한 그 전남 의대 설치 주장하고 공공의대 설립 주장은 사실 조금은 결이 다른 면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인천대학교와 인천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 만들려고 들기보다는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통일적이고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던 건데 일견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해온 바와 같이요, 의대 정원 확대나 의대 신설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도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번번이 자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방안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의협은 뭐 목포, 순천 국립의대 신설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예. 의협 반대까지 뭐 겹치게 되면 이 상황이 글쎄요, 사실 지금 잘 안 풀려가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의 상황은 좀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제 의협 반대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데가 전남도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를 방문해서 의과대학 신설 지역과 대학을 결정해주면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전남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약속을 지켜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식으로 계속 저희는 가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의협의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정부가 돌파하고 정부가 정리를 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그 전남의 입장에서 의협의 반대까지를 감안하고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제로 깔았던 의과대학 신설 지역하고 대학을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정부에다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서두에 여순 사건 관련된 이야기 좀 주셨는데, 지난 5월이었어요.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갑작스럽게 순천을 찾았을 때 유족과의 뭐 면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않았다, 이제 논란이 있는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이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래요. 여쭤보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 이제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구성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바로 즉각 그 문제 제기를 했고, 편향성 논란이죠. 예.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들어갈 진상조사 결정안, 그리고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정리한 문건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편향성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단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족의 요구이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는데요. 기획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겠던 기획단이 갑자기 지역을 둘러본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현 기획단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유족과 시민단체가 당연히 항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랑하는 가족을 국가폭력에 잃고 75년 동안 통안의 세월을 보냈을 유족을 보호하기는커녕 기획단만을 보호하면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을 거칠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거고, 경찰이 이를 기화로 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번 김석 YMCA 사무총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매우 분개할 일이고 경찰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우 분개한다. 예, 75년 전에도 국가는 일부 군인의 봉기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무차별 토벌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무고한 양민을 반란군 내지 반란군 부역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도 그 유족을 밀치고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화의 김강동 위원장의 망언에 항의하면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농성을 했는데 이분들을 경찰이 전부 연행을 해버렸거든요. 예.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권력을 이용해 겁박하는 행태가 거듭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다시 한번 정부의 이런 행태, 이런 일관된 흐름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털어보러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에는 이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 이제 우리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님 이런 분들한테 또 이렇게 같이 질문도 하고 또 경제 상황 전반을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뭐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요즘에 뭐 경제 어렵다고 정말 많은 분들 막 난리시잖아요. 뭐 가계부채나 PF 부실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예. 그것보다도 우리 경제가 지금이 고점은 아닌가. 한국이 이대로 약간 내리막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구조개혁 문제들, 그리고 뭐 연금개혁이나 좀 미래 세대에게 있어가지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복잡한 문제들이잖아요. 뭐 하나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하고 뭐 또 의견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현안으로 들어가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19일 그리고 26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청문회 예고를 했습니다. 네. 뭐 그 전달 과정에서 출석 요구서죠. 대통령실과 마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총평 좀 주고 싶으세요? 이 이슈? 이거 솔직히 오바긴 오버거든요. 오바예요? 네, 원래는 그래요. 청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청문 권한을 이용해서 대통령 가족까지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좀 과도한 일입니다. 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가족들,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을 다 이런 식으로 국회로 불러내가지고 청문회를 하자 그랬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국민의힘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 해가지고 본인이 선을 그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과도하면 역풍이 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역풍은 사실 없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뭐 원구성 협상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막 알짜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거 솔직히 좀 과하다 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랬거든요. 과하긴 한데 별로 역풍은 없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입장 바꿔서 그러면 앞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매번 그러면 무슨 의혹이 있거나 뭐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의 주요 간부나 대통령 가족들을 불러내서 다 그럼 증인 선서 받고 계속 국회 청문회석에 세울 거냐. 그렇게 하면은 누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워낙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다 보니까 조금 기존의 선례에 없거나 봤을 때 조금 과도하다라는 걸 해도 별로 역풍이 없어요. 그런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신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근데 별로 그렇게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당분간 크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뭐 아쉬운 생각이 들죠. 보도에서 이 관련해서 야 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 관련 논의가 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정 부분 있었고요. 근데 예.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에 굳이 막 세게 힘을 실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약간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빨리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실의 인물들 불러내서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이나 뭐 하다못해 디올백의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뭐 반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뭐 저희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관망하고 계십니까, 있고, 그냥? 네, 뭐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앞서 서 전 의원께서는 뭐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열리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열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들 많이 안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도 될 거고, 그리고 뭐 늘 우리가 이제 여러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게 밝혀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청문회를 기껏 열었는데 뭐 또 결정적인 건 없네,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네.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청문회다, 뭐 여러 명분을 들면서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나 김건희 여사는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출석 요구서의 수령과 관련해서도 티격태격하는 게 그 전주곡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요. 네. 민주당이 여당 전당대회 이후에 재의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뉴스였는데 네. 뭐 여전히 관건은 뭐 이탈표, 국민의힘의 이탈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하면은 별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나올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미룬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은 받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본인은 뭐 대법원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그 얘기를 할 때 대법원장 등 제3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대한변협은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대한변협 안이 사실 천하람 아닌데 예.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대법원장 등 제3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제3자 특검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걸 안 받으면 사람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도 민주당 안에는 반대하지만 뭐 한동훈 안, 천하람 안을 포함한 제3자 추천은 받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도 뭐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김재섭 의원의 말에 의하면 한 5명은 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 한 2-3명만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일단은 전당대회 결과가 중요하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말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한동훈 후보의 거의 뭐랄까요, 그냥 대선 주자 포기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럼요. 이렇게 말 바꾸기 해서는 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 이러나 저러나 여전히 지지율은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당 대표나 아니면 뭐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법의 추진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 뭐 김건희 여사 눈치를 봐가지고 특검법 추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실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용꿈을 꾸면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특검법을 뭔가 받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에 깔려 있는 전제는 대표가 된다라는 취지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친윤들도 밑바닥에서 조직표를 좀 긁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들만 보면서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뭐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의대 신설을 두고 지역 간의 갈등 해결이 좀 요원한데 인천대에서는요. 각 지역이 의대 신설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통합법안 만들어서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안들이 나올 때 조금 늘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게 공공의대일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공공의대 뭐 병원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수준 높은 대학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플랜 B적인 입장에서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별 지역별로 의대 신설 그다음에 대학병원 신설을 추구하는 주체들 사이에 입장차들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장 우리 순천 지역의 의대 신설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러면 그냥 공공의대를 전국적으로 늘리는 거에 그중에 원오브댐으로 순천대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쉽게 결론을 못 낼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논의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간의 입장 정리는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러면 순천 입장에서 순천대 의대 신설 논의에서 공공의대 도입 논의로 전환하자 바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저보고도 바로 하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순천대 의대를 만들자는 게 물론 우리 지역에 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수준 높은 대학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그 니즈를 어떻게 그러면 충족할 거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민주당의 여순 사건 특위가 있는데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을 국무총리 면담에서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번에 진상조사단에서 순천을 방문했을 때도 마찰이 좀 있었죠. 마찰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반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어쨌든 여야가 크게 각세우지 않고 물론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통과 자체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지금 상황에서 특히 호남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세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예. 굳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과하게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갖고 나오면서 어쨌든 전북 출신의 국무총리라는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좀 공허해지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한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를 잘 못 봤어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또 본인이 또 이게 공허하다고 이야기를 떼버리시네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제 말이 그 조사하는 말이에요. 인원들 좀 바꾸면 되죠. 예. 유가족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임명 단계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왠지 안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네. 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해서요. 네. 김문수 의원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과 좀 면담을 가진 이후에 민주당 순천시 의회 안에 특위 구성을 제안을 또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미묘하게가 아니라 꽤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예.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김문수 의원과 노광규 시장의 갈등 관계가 너무 또 표면화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은 됩니다. 결을 그동안 좀 같이 해왔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자원 재활용 시설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는 거는 물론 중요한데 그럼요. 예. 그런 정책적인 논의나 어떤 생산적인 대안이 아니라 우리 순천 시민들이 항상 걱정이잖아요. 예, 국회의원과 시장 사이의 갈등 국면이 본격화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인데 그런 안 좋은 부분만 부각될까 일단 저는 조금 걱정스럽긴 하고요. 두 분 다 또 정치적으로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중간에서 혹시 뭔가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털어보러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중국 항저우에서 무안 간 전기노선 취향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전남 관광 설명회를 갖고 이제 9월부터 모아서 항저우간 전기 노선을 취항한다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9월 중순부터서 모안서 항저우간 전기 노선을 주 2회 이제 운행이 들어가니까 모안공항도 이제 북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안공항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대만 또 몽골 이 다양한 국가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전남 인바운드 여행 1위 기업이죠. ANDT에서 전남 전용 3박 4일과 또 호남권 3박 5일 여행 상품도 홍보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관광 플랫폼 어플을 활용한 자유여행 소개도 겸해서 패키지 관광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을 원한 중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그만큼 넓혀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기관의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네요. 예,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계약 체결된 용역기관이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이제 대학 선정을 위한 3단계 절차를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게 되는데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설립 방식 선정위를 구성해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하고요. 2단계에서는 사전 심사위를 구성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심사위원도 선정합니다. 3단계에서는 평가 심사위를 열어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 특히 이 설립 방식 선정에는 도민 건강권과 또 지역 의료 완결성 확보에 최우선을 둬서 합리적이고 여기다 타당성 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만약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대학 인센티브와 지역 균형 발전 계획과 연계한 보완 대책까지도 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전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글로컬 아일랜드를 주제로 전 세계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를 개최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워크캠프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 또 문화와 전통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 교류를 펼치는 100년 역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죠.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35개국 302명의 국내 청년이 전남 17개 섬을 찾아서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안과 진도, 완도, 여수의 12개 섬에서 각각 6박 7일간 25개국 100명의 청년들이 참가해서 교류 활동을 펼칩니다. 여수 금오도와 안도에서는 2026 여수 세계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비령길 투어와 섬 주민들을 초청해서 도시락 배달도 함께 하는 교류를 갖고요. 신안 도초도와 비금도 하이도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찾아 한국화 작가들과 함께한 라이브 스케치 교실이 진행이 됩니다. 전남도는 이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또 알리는 역할에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5억 원을 지원해요. 예, 그렇죠. 과거 한우 가격 파동을 볼 때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소규모 32 이하 사육 농가의 농가당 최대 사료비 인상에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보조 지원한 것인데 지원 대상은 도내 전체 한우 사육 농가 16,000여 농가 중에 12,000여 농가로 76%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현장 여건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료 구매 자금 이자 1% 지속 지원과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은 물론 각 농가의 자발적인 저능력을 도태화하는 이런 한우 가격 안정에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전남도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소매 가격 연동지나 또 농가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과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예,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남도도 24시간 상담 전화를 가동하면서 안전 출산 지원에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보호출산제 하면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서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과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마치고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목포 성모의 집이 맞는데요. 이 성모의 집은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줄곧 맡아온 지역 핵심 기관이죠. 전남도는 이번 지역 상담기관 운영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도우면서 다양한 지원에 들어갑니다.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 전화나 또 지역 상담기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비밀 보장 상담과 함께 한부모 지원 또 보호 출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한국관광공사의 올해 관광 트렌드 키워드인 쉼을 주제로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또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 등 4곳을 선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곳에도 완도 해양치유센터하고 또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포함해서 최종 4곳이 추천 관광지로 뽑혔습니다. 먼저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야영장, 목공의 문화체험을 갖춘 산림치유휴양림으로 그만이죠. 또 목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는 이색 산책도로로 탁 트인 다도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일상에서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제격입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에 몸을 담그면서 신체 치유를 돕는 프랑스 전통 미용 기법인 달라소 테라피 시설이 체험 시설이 마련된 곳인데 수중 노르딕 워킹과 공기 거품 마사지 등 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즐기기에 최고죠.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 역시 국내 유일 통합의료 기반 치유 시설로 온열 찜질이라든가 한약 조교 또 아로마 마사지와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느낄 수 있어서 올 여름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에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